1월 달에요. 상가 부동산을 5년 가지고 있다 팔았어요. 몇 년? 그럼 세율이 몇 프로냐 이거지. 상가 부동산 5년 가지고 있다 팔았으면 2년 이상이잖아. 예? 세율은 2년이야. 2년 넘으면 똑같아. 2년 이상이면 6에서, 그게 누진세율이잖아. 6에서 몇 프로요? 45. 그래서 계산하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 무슨 차이? 양도 차이.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뭐가 나와요? 양도, 소득, 금액이 나와. 여기서 이제 무슨 공제? 기본공제를 빼. 그러면 뭐 나와요? 과세 표준 나와. 여기에다가 세율, 누진세율이죠? 6에서 몇 프로? 45. 그래서 뭐가 나와?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양도일에서 관한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라 그랬죠? 이거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 이거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 1월 달에 팔았다고 그랬잖아. 1월 달 말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2개월이니까 1월 말부터 계산하니까 3월 말까지 예정신고해라. 그죠? 했어요?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5천만 원이라고 그래봐요. 1억이라고 그래. 계산하기 좋게 얼마? 1억. 이렇게 해서 1억에 대한 세금 냈어요. 자, 그런데 올해 가기 전에 한 10월 달쯤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이거 10년 가지고 있다 팔았어요. 그럼 이것도 뭐야? 누진세율이죠. 6에서 몇 프로? 45%. 그럼 어떻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이.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소득금액 나왔다. 여기서 5천만 원 나왔다고 그래봐. 합쳐. 여기서 합쳐라 이거죠. 얼마요 그럼? 1억 5천만 원이 됐죠. 그죠? 여기서 이제 무슨 공제? 기본공제 얼마? 여기서 뺐는데? 아니지. 빼면 이 가격이지. 여기서 더했잖아요. 빼주기 전에 더했잖아. 그럼 여기서 얼마? 250만 원 빼야죠. 250만 원. 그럼 얼마? 뭐 이렇게 계산. 그냥 여기라고 그래. 5,250만 원이야. 5,250만 원. 250만 원 빼서 그럼 얼마? 1억 5천.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세율 적용했죠? 세금 나왔어요. 많이. 거기서 이거 낸 거 어떻게 하고? 빼고 추가로 내. 추가로 낼 때 요거만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돼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합산해서 무슨 신고를 하라? 예정신고를 했으면 내년에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하는 경우, 2번째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미 신고했어도 양도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을 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까먹고 합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확정신고 기한에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정상적으로 합산해서 뭐 했으면? 예정신고 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됐어요? 예? 그럼 여기까지 잠깐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팔고요, 세금을 많이 냈어. 많이 냈으면 환급 받아야죠. 근데 모르고 환급을 안 해가는 게 3천억 정도 된대, 1년에.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는 당신 세금 많이 냈으니까 어떻게 해? 환급에가 절대로 안 알려줘.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 왜? 세금은 권리가 아니라 뭐니까? 의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이면, 과세표준이 1억이면 2,010만 원 나와요. 양도소득세 얼마? 2,010만 원 누진세율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얼마라면? 1억이라면 2,010만 원 나와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10만 원 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부동산 팔아가지고 이익 나온 게 아니라, 예? 5천만 원 손실 나왔다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뭐야? 과세표준 신고서 해야죠? 이때 2번째 할 때는 여기서 뭐 하라고? 합산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얼마? 1억. 요거는 5천만 원 빼면 5천만 원이야. 이해가세요? 거기에서 이제 기본공제는
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얼마 나왔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세금 계산하면 678만 원 나와요. 얼마? 678만 원. 5천만 원일 때 세금이 678만 원 내면 되죠? 자, 얼마 냈어? 2010만 원 이미 1월 달에 냈잖아. 3월 달에. 근데 이거 두 번째 할 때 합산하니까 얼마야? 합치니까 요거 빼고 계산했더니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 환급받아야 돼? 1,400 얼마 받아야죠? 환급해 받아야 된다니까. 아까 같이 둘 다 이익 났으면 뭐하고? 합산하고. 둘 중에 하나가 손실 났으면 뭐하고? 빼고 계산할 거 아니야. 빼고. 더하는 것만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손해본 것도 합쳐서 계산하면 많이 냈으면 환급 받는 거예요. 이해가지?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여기서 마이너스 나와서 낼 세금이 없어. 이거 까먹고, 예?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지. 예, 그러면 세무서에서 당신 이거 팔았는데 이거 합산하니까 세금 많이 냈으니까 환급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해주고 돈 받아가라고 절대로 안 한다 이 얘기야. 예? 국가에 들어간 돈은 나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픔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받아가지고 돈 받으려면 민사 가서 승소하잖아요. 그거 인간 승리야. 그래서 채널 7 저녁 6시 내 고향 하기 전에 자막으로 나오잖아. 그 사람 인터뷰하잖아. 예? 예, 승소한 거, 예, 행정소송에서 이겼다고. 그거 인간 승리지. 그러고 해서 받으면은 교통비 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사명감만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예. 시간이 많고 지식은 많고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고, 예, 이런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자, 좋아요. 다음, 그래서 합산해야 된다. 네 번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까지. 예정신고 안 했어요. 요 기간 내에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둘 중에 하나 붙죠. 그리고 나서 가산세가 부과됐으니까 내년에,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내년에 가서 뭐 해야 돼? 확정신고해야 되는데 또 안 했어. 그렇다고 해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요거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으니까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또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붙었으니까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또 안 붙으니까 계속 안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50% 감면 혜택 줘요. 이해가세요? 자,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붙었는데 뭐를 안 하면,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 안 돼요. 근데 여기 생략됐는데 만약에 그런데도 뭐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붙은 거 50% 깎아줄 테니까 확정신고하라. 요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붙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뭐를 하면, 그런데도 자진해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붙은 거 50% 깎아준다. 그거 내용 기억하고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다음 다섯 번째 기억할 것은 예정신고 한 자는 그 소득에 다른 게 없으면 뭐 안 해도 돼. 확정신고 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요렇게만 나오면 지문이 맞아요. 근데 예정신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신고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요거 3번. 예?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할 때 뭐를 안 했으면, 합산해서 예정신고 안 한 사람은, 예정신고 요거만 한 사람은, 합치지 않고 그것만 예정신고 한 사람은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4번. 여기 아까 여기 2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했어도 뭐는 예정신고 하라 그랬죠. 근데 요거는 뭐냐,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해봤어요 뭐 결손금이 발생한 때도 뭐는 확정신고는
하여야 된다. 이건 확정신고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손실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 2번 이상 하면 합산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과세 표준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본원하라 확정신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납부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 빠진 건 뭐 있어요? 딱 하나 있잖아. 빠진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죠. 무효예요. 언제든지 뭐 받아야 돼? 언제든지 허가 받아야죠. 허가 안 받았으면 거래가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늦게라도 뭐 받으면, 그러면 허가일에 속하는 날 말일로부터 2개월. 그죠? 허가구역은 허가일로부터 2개월이다. 그건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국외자산. 여러분, 국외자산은요 30회, 31회, 32회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흐름이 그래. 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국부유칠, 다시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은 외국으로 빼돌려서 외국에 가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다 이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 주기 위해서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계속 물어보고 있고 33회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국외자산. 여러분, 국외자산은 어떤 사람이 납세의 의무자냐, 어떤 거 팔았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나씩 보죠. 첫 번째,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우리나라에 5년이에요. 몇 년? 5년.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5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만 5살? 만 5살. 예?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소가 몇 년? 5년. 그러면 5살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또 하나, 외국인도 소득세법은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들어올 때 영주권 가지고 들어와서 나는 여기서 머무르겠다라고 신고를 해요. 그걸 고소라고 그래. 뭐라고요? 고소. 근데 머무르는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1년은 365일 중에 절반이 언제야? 365일 중에 절반 182.5거든요 그거보다는 많아야 돼. 그래서 183일이라고 나와서 법에 183일 이상 머무르고 있으면 그 사람도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도 뭘로 본다? 거주자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럼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계속 몇 년 이상? 5년 이상 머무르고 있어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의 사람인데 아프리카 자기 나라 땅 팔았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세금 내라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자. 그거 뜻 이해가세요?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외 자산 파는 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세금 내야 돼. 예, 그럼 하나. 여러분, 외국에서 부동산 팔았으면 외국 법에 세금 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법에 또 내라 그러면 이중부가죠. 그래서 공제해줘요. 그래서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년 이상 거주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해외 자산 양도소득 계산할 때 무슨 차이? 양도 차이 계산할 때는 뭘로 하느냐? 국내 자산과 똑같아. 원칙이 실거래 가격이다. 미국에서 팔았다. 미국에 양도할 때 당시 그 나라의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게 원칙이에요. 실거래 가격. 원칙. 물론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양도하는 날 현재 그 나라의 시가를 반영하는데 그건 예외고 기본 원칙. 뭘로 가라?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럼 보세요.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돈 받았겠죠, 미국에서. 예? 아니면 또 필요 경비 지출, 돈을 지출할 때 돈을 나갔을 거 아니야. 돈을 받거나 지출할 때 계산한 거, 지출한 화폐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계산할 때 달라요. 그러면 양도 가액이나 필요 경비를 수령, 돈을 받거나 지출했을 때는 그날 현재 뭘로 한다? 기본이 기준환율이에요. 전 세계 국가의 기준환율은 미국 화폐야. 달러.
달러로 돈을 주고받았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로 계산해. 기준 환율. 근데 무슨 환율? 최종 환율이 있어요. 최종 환율. 이건 제3국 화폐로 지급한 거. 예? 자, 일본에 가서 부동산을 사는데 엔화로 부동산 사고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계산해? 달러와 엔화의 비율, 달러와 원화의 비율, 그거 가지고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거지 직접 계산할 수가, 직접 계산하는 건 달러 외에는 없다. 그래서 제3국 화폐로 줬으면 미국 화폐가 아니라 다른 나라 엔화나 위안화 같은 걸로 지출을 했다면 그것은 최종환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거. 예, 미국 화폐와 그 나라의 화폐, 미국 화폐와 우리나라의 화폐 비율 가지고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걸 최종환율, 이렇게 두 가지로 계산을 한다. 요거 하고, 네 번째, 여러분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샀어요. 예? 대출 받아가지고 샀지. 그래서 가지고 있다 부동산 팔았어요. 매매 차익이 생겼죠. 거기에는 환율 변동으로 생긴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매매 차익이 아니야. 부동산 팔아서 생긴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외화를 빌려서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뭐 했다? 팔았다. 그래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환차익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환율 변동으로 생긴 이익, 환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뭐하라? 빼라. 제외한다. 다음 다섯 번째, 아까 나왔던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물가상승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죠. 근데 외국은 투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국외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 그런데 국외 자산 있죠. 외국의 자산은 기본공제는 해줘. 그런데 해외 자산은 등기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 부동산을 외국법에 따라 등기 안 하고 팔았다. 미등기 자산도 기본공제 해주는 거예요.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 안 해주죠. 근데 외국 부동산은 외국법에 따라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는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팔면 해외 자산은 기본공제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앞에서도 나왔지만 해외 자산은 몇 년 가지고 있다 팔았느냐 보유기간 따지지 마. 그리고 등기 여부 묻지도 말고 그냥 세율은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6에서 몇 프로? 45% 초과 누진세율로 간다. 그러니까 미등기 70%, 1년 안 된 거 60%, 50%, 40% 그 비례세율 없어요. 해외 자산은 그냥 6에서 몇 프로? 45% 세율만 적용을 한다. 이해가세요? 자, 아까 그랬죠. 그러면 미국에서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미국 법에 따라 양도록세 냈겠죠. 근데 우리나라 법에 따라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죠.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제해줘. 공제. 어디서 공제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무슨 경비냐면 필요경비로 들어가서 양도차익을 줄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계산해서 맨 마지막에 세금이 나오면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거기서 공제를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예요. 해외 자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 그런데 시험에서도 이렇게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국외 자산에 대한 세금은 필요 경비로 공제한다, 아니면 뭐 세공제 방법으로 공제를 한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리는 거야. 한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필요 경비나 세공제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니면 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건 되지만 세액공제 한다 이런 건 틀린다 이거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이번에는 1세대 1주 때 마무리할 거예요.